자, 회로나 도선의 한 위치를 지나는 단위 시간당의 전하량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기호는 I, 단위는 A, 암페어죠. 맞죠? 공식으로 얘를 정리하면 결국 뭐냐? I라는 거는 T분의 Q라는 소리고 시간당 지나가는 전하의 양이니까 그 말은 시간당 지나가는 전자 N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1A는 1초에 1쿨룸 혹은 1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자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1A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하량이란 회로를 흘러간 총 전하의 양이겠죠. 전자들이 수송한 총 전하의 양이고 따라서 얘는 기호는 Q, 단위는 대문자 C로 해서 쿨롱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즉 1쿨롱이라는 건 1A 곱하기 세컨드 1초 동안 1A의 전류로 흐르는 전하량이 1쿨롱이라는 거고 그거를 약속한 게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자가 지나가는 걸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을 우리는 1쿨롱이라고 정의합니다. 공식으로 따지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Q는 I 곱하기 T가 되지. 여러분들 때 교육과정이 정말 쉬워졌다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 숫자도 외워서 시험 쳤다고. 중등에서 계산이 나와서.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숫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는 방법. 일성이 씨발로 새끼를 6.25 일으킨 18 개새끼 에미나이라고 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배워서 이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 줄은 몰랐습니다. 참고로 내가 중2 때 김일성은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통일되는 줄 알았고요. 너무 완벽하지 않냐? 한 번 더. 일성이 씨발로 새끼는 6.25 일으킨 18 개새끼 에미나이 라고 이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줍니다. 이 숫자를 주고요. 보통 우리가 화학 같은 거 할 때 단위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 양성자나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이 똑같잖아. 이거 계산하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나오거든요. 뭔지 알겠죠? 이거 역수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전하량과 관련해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전하량 보존을 우리가 정전기에서 다룰 때는 결국 전자가 원래 있던 다리에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돼서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곳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고 여기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는 양공이라서 플러스가 되잖아. 근데 이거 여긴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합치면 0이죠. 원래 안 빠져나갔으면 0이었잖아. 그래서 결국 전하는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있거든요. 여기서 회로에서의 전하량 보존은
우리가 회로에서 전구에서 불을 켜거나 저항에서 열을 내거나 혹은 그 코일이나 이런 데서 자기장을 만들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전하가 아니고요. 즉 전자가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가 운반하는 우리 전압이라고 부르는 볼트, 그게 전위라는 개념이거든요. 해석하자면 전기적인 위치의 에너지입니다. 각 전자들이 건전지 전압만큼의 전위를 나눠 받고 그 에너지를 운반하는 애들이 전하예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운반해 가고 있는 짐을 전구에다가 전위를 넣어주면 빛이 나고, 저항에다 넣어주면 열이 나고, 코일을 지나가면서 쓰게 되면 자기장이 생기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들은 소비된다, 안 된다? 소비되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봐봐.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직렬이라 그러죠. 그럼 봐봐. 요 첫 번째 저항을 향해 들어간 전하가 10쿨롱이야. 그러면 첫 번째 저항을 지나고 나오는 전하량도 얼마가 돼야 된다? 10쿨롱이 돼야 되죠. 그럼 두 번째 저항을 지나고 나온 애도 몇 쿨롱이 돼야 된다? 10쿨롱이 돼야 되는 거지. 도선 속에 우리가 이제 회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착각하는 게 요렇게 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돈다라고 배우잖아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였다? 전자였고 반대로 돌았죠. 근데 왜 안 뜯어 고쳤냐? 뜯어 고칠 필요가 딱히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전기라는 개념은 그리스, 이집트 시대 때부터 나왔다고. 호박석을 동물 가죽에 문질렀더니 정전기 현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걸 가지고 전기라는 단어, 엘렉트라가 나왔단 말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때부터 전기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된 18, 19세기까지 플러스가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플러스, 양의 성질을 가진 것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역할 수행을 하고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확인해봤더니 움직이는 게 전자야. 마이너스가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방향하고 반대로 돌고 있어. 자, 기존에 있던 과학책들 다 뜯어 고칠까요? 공책이고 뭐고 다 뜯어 고칠까? 필요가 없죠. 그냥 전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향해 돈다고 생각하고 가상의 어떤 플러스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면 돼. 진짜 움직이는 거는 반대다. 그것만 알고 있자.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 마이너스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한다? 내가 흔히 하는 농담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하루 용돈이 마이너스 500원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루 용돈 마이너스 500원. 상상이 잘 안 되죠. 음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글자적으로만 알고 느끼는 것이 실제 체험해 본 적 없는 세상이잖아. 어떻게 되냐면요. 내일 아침에 학원에 수업 볼 때 현관문에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500원을 꺼내서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 어머니 용돈 감사합니다 하고 학원 오면 되며 아니면 뭐 각종 RPG류의 온라인 게임에서 자, 우리 편 몸빵 탱커가 저 앞에서 뚝 까먹고 있어. 뒤에 있는 서포터나 힐러가 힐을 채워줘. 힐량 마이너스 2000. 팅킬. 맞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세상인 거야. 마이너스가 어떤 걸 한다는 거. 근데 나중에 되고 나니까 그냥 단순하게 방향성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도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전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까지 도는 줄 알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이미 도선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자유전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차 놀이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전하에 뒤에 있는 전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그냥 줄줄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가는 양이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어느 조건에서 전하가 소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에 10쿨롱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에 10쿨롱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지점에 10쿨롱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 같겠죠. 만약에 이게 각각 5초 만에 다 지나갔다고 하면 실제로 이 회로를 지나고 있는 전류의 양은 5초 동안에 10쿨롱이 흐른 거잖아. 몇 암페어다? 2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그 말은 이 저항에도 몇 암페어가 2암페어가 지나간 거고 이 저항에도 몇 암페어가 2암페어가 지나간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직렬에서 전체 Q는 각 지점의 전하량과 다 같잖아. 직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류량도 각 지점의 전류량이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병렬일 때는 봐봐.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10쿨롱이 들어갔어요. 위에 길, 아래 길 두 가지 길이 있잖아. 위쪽 길로 6쿨롱이 지나갔다면 밑에 쪽 길로는 몇 쿨롱이 지나가야 돼요? 얼마? 그쵸. 4쿨롱 지나가야지. 여기에 들어온 전하는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OR 조건이잖아요. 맞지? 하지만 요 지점에서 만나니까 여기는 다시 몇 쿨롱이 내려올 거다? 그치, 10쿨롱 내려오겠죠. 이런 걸 우리가 병렬이라고 하잖아. 그럼 똑같이 5초라는 시간 조건을 공평하게 대입하면 여기는 몇 암페어? 2암페어죠. 여기는 1.2암페어지. 여기는 0.8암페어고 여긴 다시 2암페어죠. 맞지? 즉 뭐다? 병렬 조건에서는 전체 전하량은 병렬의 각 회로를 지나고 있는 전하량의 합과 같잖아. 어차피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할 거니까. 따라서 전체 전류도 각 부분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게 병렬에서의 전기회로 공식이다. 그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뭐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중2 때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해를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요거 빨리 정리. 일단 선생님 기억에 기호와 단위가 같은 글자 쓰는 거의 유일한 물리량일 겁니다. 기호랑 단위랑 같은 글자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얘 말고 없어요. 봐봐, 우리 아까 전류는 I인데 단위는 A 암페어였죠. 단적으로 볼까? 1의 단위가 뭐였죠? 줄이었죠. J였지. 단위는. 기호는 W였잖아. 근데 인류는 기호는 P인데 단위는 W 와트였죠. 맞지?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얘만 유일하게 내가 알기로는 단위랑 기호가 같은 글자입니다. 전압이라는 개념은 정기적인 압력 뭐 그런 뜻인데 얘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더 있어요. 기전력이라는 단위가 있고 전이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전력이라는 건 달릴 기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이 되고 전이차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전지 좌우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그 좌우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만드는, 즉 전위를 올려주는 게 전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보통 요거 하나가 1.5V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파란색인 부분의 전위를 예를 들어 E0라고 한다면 전류 흐르는 방향대로 해서 요 앞쪽의 전위는 E0 플러스 V, 여기 V가 바로 요 건전지 볼테이지라는 거지. 그럼 실제로는 1.5V가 더 올라간 값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건전지 하나를 지날 때마다 그 건전지 하나분의 위치 에너지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높이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되게 단순하죠.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몇 볼트? 3볼트. 세 개 연결하면 4.5볼트. 네 개 하면 6볼트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건전지 하나 뒤집어 꽂으면 어떻게 되게? 얼마? 3볼트가 되는 거죠. 왜? 플러스 4.5 마이너스 1.5잖아. 하나가 반대니까. 그의 양쪽 끝단의 전위차를 잡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직렬 연결할 때는 건전지 개수 대비 볼테이지는 늘어나는데 그 수명은 한 개분으로 그대로라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봐봐. 얘를 병렬로 연결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요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다 생각해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차이가 생기죠. 얘도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차이가 생기잖아. 근데 봐봐. 요 부분에는 회로에서 전압을 올려주는 그 어떠한 장치도 없죠. 그러면 요만큼의 전위가 같단 말이야. 맞지? 여기도 요만큼의 전위가 같아요. 그러면 요 차이나 이 차이나 같다 다르다? 같게 되는 거야. 여기 두 개 위치 차이나 여기 두 개 위치 차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나 같아진다고. 그럼 요렇게 건전지를 아무리 달아봐야, 아무리 병렬로 달아봐야 병렬일 때 건전지 개수 대비 전압은 한 개 분과 똑같겠죠. 만약에 병렬 두 개 병렬을 하면 두 개만큼이 되겠지. 하지만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그에 비례해서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을 위한 전기장치는 건전지를 직렬 연결해야 될까요? 병렬 연결해야 될까요? 야간 등산 혹은 그 탄광 광부들이 쓰는 헤드랜턴 있죠. 비상용 랜턴. 이런 거는 건전지를 직렬로 넣어놔야 돼? 병렬로 넣어놔야 돼? 병렬로 넣어놔야 되죠. 왜? 밝은, 더 강한 힘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어쨌거나 구조될 때까지 켜져 있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은 병렬로 많이 연결해야 되는 거지. 옛날에 카세트 같은 거 휴대용으로 야외에서도 쓸 수 있게 나오는 그 음악용 재생용 그 카세트 레코더가 있었어요. 보통은 콘센트 꽂아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됐다? 건전지 넣고 휴대용으로 쓸 수도 있었다고. 그러면 그 장치는 건전지가 직렬이었을까요? 병렬이었을까요? 직렬이죠. 충분한 볼테이지가 확보가 돼야지 소리가 제대로 짱짱하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전압에 그냥 저항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그럼 이 전위를 올리는 게 전지였잖아. 그럼 이 전압을 내리는 게 바로 뭐냐면 저항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로를 정리하면 옴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고 잠깐 쉬었다가 저항은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전류의 경우 직렬에서는 다 일정했다. 그죠? 병렬에서는 전류는 각 부분 전류의 합과 같았고, 맞지? 전압의 경우는 직렬에서 더해주면 됐죠. 병렬일 때는 다 같았지. 자, 이제 저항 차례죠. 자, 저항. 영어로 레지던스 혹은 레지스턴스, 저항하다, 대항하다, 반란, 뭐 이런 뜻이고, 그래서 R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단위는 옴, 이 저항과 관련된 연구를 한 게 옴의 법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하고 가장 비슷한 알파벳을 찾다가 그리스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 오메가의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옴이에요. 그때 이야기했죠. 대문자는 전부 다 뭐다? 사람 이름이다. 자, 저항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 첫 번째의 저항의 개념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충돌에 의해서. 자, 무슨 개념이냐? 우리 결국 도선이라는 것, 도체라는 녀석은 자유전자를 방출하고 이렇게 양이온인 상태로 존재를 해요. 정전기 유도할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접합시켜주는 거는 결국 뭐다? 걔네들 사이사이에 존재하던 자유전자들이죠. 자,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 요렇게 회로에 연결되게 되면, 자, 긴 쪽이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전이, 여기가 마이너스 전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 전자들은 전부 다 자발적으로 플러스 극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와서 전자는 플러스 극을 향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저항체 자체는 온도가 존재하잖아요. 그 온도가 존재하면 이 양이온들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열진동을 합니다. 자기 온도만큼에. 얘가 막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제적으로는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충돌에 의해서 흐름을 방해받게 돼요. 그래서 이 충돌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가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저항의 크기는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서 면적이라는 것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즉,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전하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길이에요. 저항이 길면 길수록 부딪힐 확률은 증가하죠. 충돌이 많이 생길수록 그만큼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받으니까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걸로
비저항이라는 로우라고 부르는 값이 들어가는데 이건 물질의 성질이에요. 금속 결정에서 입자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되냐? 금속 결정을 이루는 금속 원자들의 배열은 어떻게 되냐? 그 금속 결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전자는 얼마나 많냐? 혹은 적냐? 그걸 따지는 게 이 비저항이고, 참고로 비저항의 역수를 우리는 전기 전도도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우리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 뭐 이런 말들 들어봤잖아요. 도체는 비저항이 매우 작은 물질.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매우 큰 물질이 되겠지.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부도체나 절연체는 전기 전도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물질. 즉 비저항이 극단적으로 큰 물질. 그러니까 전기가 안 흐르는 거야.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못 흐르는 거죠. 충분한 전압을 가하면 그 부도체도 결국 전기는 흐르겠지. 이해가 되죠? 그럼 반도체는? 우리 컴퓨터 관련 이야기할 때 반도체 이야기 하잖아. 말 그대로 반도체예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 영역의 뭐를 가진다? 저항값을 가지는 물질들이 반도체인 거야. 최근에 인터넷에 가장 핫한 거 LK99 초전도체. 원래는 이 비저항 값이요. 말 나온 김에 그냥 배우자고. 원래는 도체의 비저항 값은 온도에 대해서 도체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왜?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대부분 컴퓨터 회사들, 특히 서버는 차가운 데 갖다 놓습니다. 네이버는 강원도에 있고요. 카카오는 제주도에 있고요. 구글 서버는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왜? 냉각을 시켜놔야 효율이 좋아진다고. 그리고 컴퓨터는 원래 열이 되게 많이 나는 제품이고, 특히 서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겠죠. 그런데 초전도체라는 게 뭐냐? 특정한 조건을 통해서 만족해서 만들어낸 일부 합금이 원래는 절대 0도에서 저항이 0이 되거든요. 입자 운동이 멈추니까. 0도가 되기 전에 갑자기 저항이 거의 0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물질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요 영역을 초전도체 영역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 떨어지는 이게 임계온도인데, 이번에 LK99은 일단 초전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방송에서 지금 한참 뭐 국가적으로 시끄럽죠. 어디서는 증명됐다, 어디서는 아니다. 막 개판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까지 요 초전도체 현상을 보이기 위한 온도는 저게 120켈빈, 130켈빈이었다고. 그럼 섭씨 온도로 전환하면 영하 100 몇십 도였다고. 영하 100도 이하였단 말이야. 막 영하 150도, 160도.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액체 산소나 액체 질소를 퍼부어야 되는 거야. 그런 극저온에서나 됐다고. 근데 이놈은 지금 상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극저온에서 저온, 중저온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상온에서 터져버린 거야. 그리고 얘는 원래 초전도체는 자기장 현상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보이기 때문에 띄우는 게 공짜입니다. 그럼 초전도체가 상온이 진짜가 완성이 되었다면 모든 기차는 그때부터 자기부상 열차로 뽑아도 되는 거야. 왜? 기차를 레일에서 띄우는 게 공짜. 그럼 그때부터 그 가속 감속은 뭐를 이용하면 돼? 전자기력으로 밀고 당기고 해서 밀어버리면 되죠. 떠 있는 거는 공짜니까. 맞지? 그러면 KTX 속도 한계인 300km의 벽을 가뿐히 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KTX든 뭐 일본의 신칸센이든 독일의 이제든 뭐 프랑스 떼제베든 전 세계의 고속 열차들이 300km 벽을 못 뚫고 있거든.
왜냐하면 그 이상 가면 철로 레일에 바퀴 마찰 한계 때문에 헛돌고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아무리 다운포스를 만들어도. 근데 자기부상 열차는 어차피 공중에 떠서 가는 거니까 시속 400, 500, 600 더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기차 특유의 덜컹거리는 소음도 없죠. 날아가니까. 그지? 서울, 부산 1시간. 싹 가는. 비행기보다 낫지. 봐봐. 부산시에서 김해공항 가는데 1시간,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 1시간,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KTX 타고 2시간 반, 3시간을 올라가는 게 괜찮단 말이야. 근데 1시간 만에 올라간다? 그럼 국내 항공사는 필요가 없죠. 모든 철로에 자기부상 열차 다 깔아버리면. 중심 철로에만 자기부상 열차 깔고, 그 외에 이제 새마을호는 이제 마을 기차가 되는 거지. 막 지하철처럼. 부산, 울산 요런 데나 다니고 막. 부산, 마산 이런 데만 다니고. 서울, 부산 자기부상으로 1시간 만에 날아가고. KTX도 없어지고 막.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항이 0이면 열 손실이 없거든요. 자, 봐봐. 충돌에 의해서 이런 저항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전압을 내려버립니다. 전압 강하가 생기고요. 이 전압 강하라는 건 결국 무슨 소리냐. 전하가 운반한 전위의 합이 전기 에너지야. 이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거 이제 중3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압이라는 개념이 전하가 운반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전하 곱하기 전압이죠. 근데 아까 Q는 IT였잖아. 그래서 VIT가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1V 1A로 1초가 1줄이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게 전기 에너지인데 전압 강하가 된다는 말은 아까 건전지에서 전위를 올려준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저항에서는 이 전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충돌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진동으로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 게 전압 강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 설명을 간단하게 바로 들어갈 건데, 이건 이제 지우고 초전도체 뭐 우리 원래 중등에서 배운 거 아니니까 잠깐 발휘했던 거고, 한 개만 딱 만들어 볼게요. 저항 한 개짜리. 자, 이제 오음의 법칙 설명 들어가면 증명 들어갑니다. 원래는 순서가 반대예요. 지금 가리키는 거는 러시아 태생의 미국 전기물리학자인 크레이호프라는 과학자가 회로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낸 크레이호프 1, 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법칙, 2법칙이 있거든. 사실은 막 엄청나게 복잡한 전기 회로를 쉽게 풀 수 있는 계산법으로 만든 건데 1법칙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1법칙이에요. 회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들어가는 전하 총량과 나오는 전하 총량은 같다인 거야. 그럼 결국 병렬에서 전류는 어떻게 된다? 더해진다가 되는 거지. 인풋 아웃풋이 같아야 되니까. 이 법칙은 뭐냐면 간단해요. 얘를 한 바퀴 순환이 되잖아. 순환이 되면 에너지 값은 같아져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잠깐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 제로야. 맞지?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된다? E0 플러스 V죠. 여기서 플러스 V가 되잖아. 자, 저항의 크기가 R이고 여기에 전류가 I가 지나면 이 부분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 IR이 전압 강화로 생기거든요. 전류 곱하기 저항만큼 그 전압이 내려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바퀴를 돌리면 봐봐, E0에서 출발합니다.
E0 플러스 V 마이너스 IR은 플러스 V 마이너스 IR은 얼마다? E0네? 증명은 아니에요. 이제 법칙으로 나온 거를 거꾸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공식 외우기 편하니까. 자, E0 날려서 0으로 만들면은 V는 IR. 끝났죠?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요렇게 묶으면 오메 법칙이 끝나버리죠. 자,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을 해야 되잖아. 잠시 봅시다. 여기 V, 여기 흐르는 전류 어차피 I로 갖고 여기 R1, 여기 R2잖아. 맞죠? 자, 그럼 이 경우 잘 보세요. 플러스 V 마이너스 IR1 마이너스 IR2가 0이죠. 이제로 생략. 그럼 어떻게 된다? V는 I에 R1 플러스 R2잖아. 근데 아까 V는 뭐라고? IR이라며. I 약분. 그래서 어떻게 된다? R은 R1 플러스 R2다. 심플하게 끝나버리죠? 우리는 1학기 때 왜 그리 개고생을 했던가 싶지? 아직 남았다. 이 정도 갖고 놀려면 안 돼요. 자, 병렬. 자, 봐봐. 지금 여기가 V잖아. 잘 보세요. 여기 올라가는 게 I죠. 여기 흐르는 거 I1, 요거 R1, 여기 I2, 여기 R2잖아. 요만큼. 요렇게 회로를 보면 자, 위에 거 봐봐. 요 폭이 요 폭과 같죠? 전압 차이가. V는 I1, R1이니까 I1은 R1분의 V. 똑같이 그만 I2는 R2분의 V죠. 근데 병렬이니까 뭐가 된다? I는 I1 더하기 I2가 되잖아. 그대로 대입. 그래서 어떻게? R분의 V는 R1분의 V 플러스 R2분의 V 야악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R의 역수는 각 저항 역수의 합과 같다는 것까지 증명이 끝났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이게 어렵나? 가르쳐줘도 될 텐데. 그죠? 자, 이제 요거 써먹는 법은 요거 칠판 여러분들이 끝나면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풀기 위한 방법 연습으로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에서 어떤 순서로 답을 찾아가면 계산이 되고 어떻게 검산이 확인되는지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숫자를 정해놓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숫자만 그렇게 풀리는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가 있지. 자, 저항값 한 자리 숫자 아무거나 2명에게 값을 받겠습니다. 몇 옴? 7옴. 아무 숫자나 넣어도 돼요. 어차피 내가 맞출. 숫자 너무 크다. 줄이자. 한 자릿수, 한 자릿수. 3옴. 자, 7옴하고 3옴. 10V 하면 너무 딱 떨어져서 20V.
자,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림을 좀 그립시다. 어떻게? 요 전압이잖아. 자, 여기 앞에 V, I, R 해서 전체 거라고 딱 적어놔요. 자, 여기 7옴은 R1이잖아. 여기 3옴은 R2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V1, I1 요렇게 해서 V2, I2를 적으면 문제 다 푼 겁니다. 이래놓고 뭘 문제를 다 풀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출발해요. 직렬이잖아요. 직렬에서 모든 이만큼의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경우 얘가 1빠답니다. 자, 7옴과 3옴의 직렬 연결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10옴이 되지. 그럼 봐봐. I는 R분의 V니까 2A네요. 일부러 이래 놓은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직렬이잖아. 그럼 이 2A는 여기도 2A, 여기도 2A가 흘러야 되죠. 그럼 옴의 법칙에 따라 여기는 27, 14V, 여기는 23은 6V고, 자, 요 두 개 더해서 20V인 게 확인되면 끝난 겁니다. 자, 회로 계산 다 했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병렬은 쓸 수 있는 숫자 패턴이 딱 두 가지예요. 자, 이건 직렬 패턴. 자, 병렬 패턴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R1 이꼴 R2가 되는 병렬 패턴이냐, R1 대 R2가 이거 1대2라고 안 쓸게요. 3대6으로 나오는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합성 저항은 항상 2분의 R이 돼요. 원래 거의 반이 됩니다. 같은 저항 두 개가 되면. 이 경우는, 그러니까 3R 대 6R이라면 이 경우 합성 저항은 2R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비율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병렬을 잡자면, 자, 여기 3옴, 여기 6옴. 왜냐면 이거 두 가지가 아니면 나눠 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등에선 저 두 숫자를 준단 말이죠, 반드시. 자, 여기 예를 들어 12V라고 하자. 자, 아까랑 똑같이 풉니다. VIR, VI11R1, VIR222. 근데 이번에는 여기 병렬이 12V잖아. 병렬은 전압이 다 같았죠. 그럼 저절로 여기도 몇 볼트? 12V, 여기도 12V가 되지. 그럼 여기 몇 암페어? 4암페어. 여기 몇 암페어? 2암페어. 그러면 여기 몇 암페어? 6암페어가 되겠죠? 합이니까. 그럼 여기 6암페어를 잡으면 6분의 10이라서 2옴이 나오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3R, 6R이면 2R로 나온다고. 합성 저항이. 확인해 보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2 더하기 1이라서 6분의 3, 2분의 1인데 요거 조심. 요게 R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저 뒷부분이 촬영이 좀 덜 됐는데, 요렇게 병렬일 때는 딱 요렇게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요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도전과제 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리냐? 자, 똑같이 적으면 돼요. VIR 111, VIR 222, VIR 333. 일단 표시만 해놓고 VIR 맞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건 여기죠. 1A 6ohm이니까 6V네? 맞지? 근데 얘랑 병렬이잖아. 그럼 여기도 몇 볼트? 그럼 여기 몇 암페어? 2A. 여기 1A, 여기 2A니까 여기 몇 암페어? 3A. 3호 15V. 맞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5V, 여기서 여기까지가 6V 합치면 21V. 그 다음에 3옴 6옴이니까 요 부분 저항이 2옴이잖아. 이 2옴과 이 5옴은 직렬이죠. 맞지? 그럼 여기 7옴. 합이 3A. 자, 이 3A는 여기도 3A, 요거 두 개 합쳐도 3A. 이렇게 풀면 돼요. 어이가 없겠지만 이게 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 개념만 딱 더 조금만 배워봅시다. 바로 전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전력이라는 거는 기호는 P, 단위가 와트, 왠지 뭐가 떠오른다? 똑같은 게 있었는데 기호가 P, 단위가 와트. 1률. 이거 1률이에요. 즉 전력이라는 개념은 단위 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1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전기 에너지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냐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전기 에너지가 뭐라 그랬다? 전압 전류 시간분의 시간이라서 전압 곱하기 전류의 양이 전력 와트 수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 와트 수, 전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같은 종류의 전구라면 더 밝겠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꿀 테니까. 대신에 여기서 같은 수라는 개념은 백열 전구면 같은 백열 전구, 형광등이면 같은 형광등, LED라면 같은 LED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왜 LED로 자꾸 바꾸라고 하냐면 옛날에 백열등, 일반 전구로 만약에 이만큼의 교실을 불을 켜야 되잖아. 그러면은 요거 하나 밝기는 백열 전구 한 2개 꽂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당 60W에서 100W씩 했어요. 그 책상에 요렇게 스탠드 있잖아요. 딱 그 내 책상 책 있는 데만 딱 불 켜주는 전구. 그런 거 보통 60W 썼다고. 집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구 하나 100W짜리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거 LED 말고 형광등 있지. 양쪽에서 꽂아 쓰는 형광등. 그게 한쪽에 27W씩 2개에서 54W짜리로 바뀌어요. 요거 하나가. 옛날 백열 전구 1개 반에서 2개 쓰면 100W에서 200W 써야 되는 게 50W로 줄은 거지 거의. 내가 알기로 요거 하나 23W인가 밖에 안 할 거예요. 집에 화장실에 선생님 집에 꽂아놓은 전구 LED 전구로 바꿔 꽂아놨거든요. 그 LED 전구 하나가 10W인가 8W인가. 근데 옛날 100W짜리에 빛을 내주고 있는 거야. 그만큼 전기 사용 효율이 어떻게 되었다 이제는? 좋아진 거죠. 5W로 100W의 출력을 똑같은 빛을 만들어내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옛날 백열 전구는 전기 에너지로 필라멘트에서 열을 내고 물체의 그 필라멘트의 온도가 높아지면 복사 에너지 방출로 빛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열 에너지로 도망가는 에너지량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 LED 만져보면 많이 뜨겁나? 그렇게 안 뜨겁잖아. 그럼 얘네들은 열 에너지는 많이 안 생기고 순수하게 무슨 에너지를 많이 내죠? 빛 에너지를 훨씬 많이 내게 되지. 그러니까 전기를 덜 먹고도 밝은 거야. 자, 두 번째 개념은 이
전력을 계산하게 되면, 그럼 봐봐. 여기서 소비 전력, 얘는 얼마야? 15V 3A이고 45W죠. 여기는 6V에 2A니까 12W. 여기는 6V에 1A니까 6W잖아. 그러면 발열량은 얘가 압도적으로 뜨겁겠죠. 45W, 12W, 6W니까. 이게 만약에 전구였다면 얘가 제일 밝은 거죠. 와트 수만큼 밝기가 나오는 거야. 응?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건전지 두 개 직렬에 전구 각각이 병렬이면 원래 건전지 하나에 전구 하나 꽂는다고 할 때 요거 V 전류 I 저항 R이라고 칠 때 그러면 얘는 VI에서 P가 되겠지. 근데 얘는 봐봐. 저항이 R인데 전압이 EV야. 그럼 흐르는 전류는 EI가 되겠지. 맞죠? 그럼 얘 밝기는 4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일 때 4배가 돼요. 왜? 전압이 EV였잖아. 근데 건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은 요거는 V죠. 근데 에이씨, 전구 그리기 귀찮아. 저항으로 그냥 표현할게요. 요거 저항이 R, 요거 저항이 R이면 여기 각각에는 2분의 V밖에 안 걸릴 거 아니야. 합쳐서 V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2분의 I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에 소비되는 전력은 4분의 1P밖에 안 나오죠. 그럼 요 두 개 밝기 차이는 16배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나오는 요 개념만 딱 설명을 맞춥니다. 전격전압 소비전력이라 해가지고 전자제품 옆에나 뒤에 보면 에너지 효율표가 있고 얘가 몇 와트짜리 전자제품인지에 대한 숫자값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뭐를 알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 200V 800W라는 어떤 전자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전자제품은 200V에 꽂으면 800W의 출력을 내는 제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4A인 거 알 수 있죠. 왜? 얘가 V고 얘가 P니까. 4A인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요 두 개에서 이 전자제품은 50ohm짜리 저항이랑 똑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맞지? 근데 실수로 얘를 100V에다 꽂으면 2A밖에 안 흐르겠지? 왜? 저항 50ohm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200W 출력밖에 안 나오네? 맞지? 국가별로 전압이 정해져 있고 그 전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200V 전기를 쓰고 일본은 100V 전기 쓴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220V, 110V지만. 그럼 봐봐. 출력이 4분의 1밖에 안 나와. 그지? 반대로 일본에서 사온 전자제품을 그냥 우리나라에 꽂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출력이 4배 나온다는 소리는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발열량도 몇 배다? 4배죠. 타버려요. 그럼 전자제품이. 물론 요즘에 나오는 전자제품은 수출용이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 있는 컴퓨터 부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전압이 들어오는지를 자기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부의 전압 변경 장치를 통해서 전압을 떨궈서 쓸 수 있게, 어느 나라 전자제품이든 그냥 꽂으면 바로 쓸 수 있게 조절해주는 장치가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그게 없는 구형 제품들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일본 거 만약에 전자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쓰고 싶다면 가정용 변압기라 그래가지고 전압을 110V로 떨궈주는 장치를 사서 써야 돼요. 우리 복사기업회가 있어요. 본관에하고 여기. 왜? 프린터들이 저게 캐논이잖아. 일본 제품이잖아. 걔네들은 110V짜리로 생산한다고. 우리나라는 220V니까 다운시켜줘요. 알겠어요?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전자제품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 집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 같은 것도 시켰다고. 근데 요즘은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 그거는 3학년 2학기에, 시험에 간혹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내일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